안녕하세요. 내 돈을 알고 싶은 속사정 마이머니TV 정미영입니다. 우리는 10년 넘게 저금리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펼쳐진 2022년 고금리 시장을 빠르게 적응을 하는가 싶었는데요. 어느덧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들이 고금리 상품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제재를 하는 분위기죠. 어쩌면 지금 가장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런 고금리 상품 얼마나 오래도록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전 금융사를 통틀어서 이제 여러 가지 금융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서치해보고 지금은요 1000만 원을 맡겨놓으면 5년 후에 3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주는 상품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시드머니 한 1억 정도를 모아놨다면 5년을 묶어놓으면 3천만 원이 넘는 이자를 받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자를 많이 받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이자를 많이 받게 됐을 때 큰 문제점 두 가지를 설명해봐 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금융소득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문제가 될 만한 분들은 소득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고요. 그리고 소득이 좀 있으신 분들도 과표 기준이 꽤 높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금융소득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주식을 팔고 나오는 매매 수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받는 이자, 예적금이나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소득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자 배당소득이 합쳐서 2천만 원이 초과되게 된다면 내 원래의 소득 구간, 과표 구간에 합산돼서 종합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이건 2001년도에 부활된 제도인데요. 과거에는 4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22% 세율을 매겼었는데 2천만 원으로 기준을 하향했거든요. 근데 크게 문제가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이유가요. 우리는 저금리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많은 이자를 받는 분들이 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2년 얘가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는 갑자기 고금리 시장이 되면서 이자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사례를 통해서 계산을 한번 해봐 드렸어요. 만약 소득이 없는 주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품에다가 1억을 맡겨놓고 3,150만 원의 이자를 받는다면 과표 기준은 4,600만 원 이하의 구간에 들어가니까요. 세율 15%의 누진 공제액을 108만 원이나 떼주니까 사실 지방소득세 10%를 내고 나도 뭐 이자 소득세 정도의 세금을 낸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걸 혹시 제가 세무사가 아니니까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구지훈 세무사님을 통해서 계산을 받았는데요. 받아보니까 정확히 내는 세금은 441만 원의 세금을 내시고요. 실효이자는 2,709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3,150만 원을 받아서 44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고 실효이자 2,700만 원을 받으니까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소득이 없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얼마까지 이자를 받아도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7,900만 원 이자 받는 것까지는 이자 소득세 수준의 세금을 낸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재무설계를 10년 이상 하면서 많은 분들을 하루에 3분 이상의 고객님들을 한번 만나봤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7,900만 원의 이자 배당 소득을 연간 받으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확정 95% 확정 이자를 5년간 받는 그런 상품에다 넣어놓는다라고 하더라도 약 2억 5천만 원을 5년간 거치해 놓으시면 약 7,8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상품을 아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분들은 약 3%대 예금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3%대 예금을 만약에 5년간 맡겨놓는다면 약 5억 2천만 원 정도의 예금을 거치해 놓으셔야 7,8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되니까요. 사실 일반인들은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과표부가 4천만 원의 직장인이 3,150만 원의 이자를 받는다면 지금 종합소득세율로 이 이자에 대한 세금이 약 958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현저히 떨어지는 이자율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까지도 사실 저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과표 구간 8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경비 다 떼고 과표 구간이 8천만 원이니까 굉장히 고소득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직장인이 3,150만 원의 이자를 받는다면 실효 이자는 1,2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제 가치관이니까 참고해서 들으신다면 저는 증여상속세는 내 원금에 대한 세금을 50%까지도 내잖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자에 대한 세금은 내가 내 원금을 제외한 내 원금에서 받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받는 거니까 사실 크게 문제가 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또 이자 배당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짤 때 안전자산으로 이자 배당을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고소득자는 그러면 이자 배당에 대한 안전소득을 놓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저 또한 이런 저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는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진짜로 문제가 되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두려워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자격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소득이 없는 분이든 소득이 있는 분이든 둘 다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소득이 있는 분, 직장인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2022년 7월부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소득 월액 산정 기준과 재산 기준이 좀 더 까다로워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직장인들 중에서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시는 고객님들 중에 심심치 않게 요즘에 이제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되는데요. 건강보험공단은 거의 아침에 오픈부터 끝날 때까지 거의 계속 통화가 안 됩니다. 찾아가면요 2시간 기다려야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내문이 많이 날아왔대요. 이런 식으로 날아옵니다.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안내, 귀하는 보수외 소득 2021년 귀속분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소득 월액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에 대한 예상분을 건강보험료 12만 5,040원, 장기보험료 15,340원을 포함해서 14만 원을 더 내라라는 이런 안내문을 받았다라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맘카페 보시면요. 소득이 없는 주부님들이 갑자기 나한테 건강보험료를 내래요. 난 남편 밑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글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강보험이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요. 건강보험을 두 가지의 가입자 기준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와 그 외의 지역 가입자, 물론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이렇게 나눠지지만 그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생각한다면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가입자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직장 가입자의 의료보험이 측정되는 기준을 한번 보시면 보수 월액 보험료라는 걸 측정을 합니다. 내가 받는 근로소득 보수의 6.99% 작년 대비 올랐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6.99%의 보험료가 측정이 되고 나면 이 보험료의 12.27%를 장기 요양 보험료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보험료가 합쳐진 게 우리의 건강보험료가 되는데요. 이 건강보험료가 직장인들의 장점은 사업주가 반을 내주고 본인이 반을 내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을 내는 것도 사실 건보료의 부담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기타 소득이 있으신 분이라면 여기에 플러스 소득 월액이 측정이 된다라는 뜻이죠. 이 소득 월액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400만 원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소득 월액에 대한 건보료가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2천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소득 월액에 대한 건보료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라는 안내문이 발송이 됐던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 소득 월액 보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내던 소득에 대한 부분을 보험료가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전 가입자가 근로자는 사실 사업주와 반반의 보험료를 냈었으니까 사실 체감하던 보험료가 한 50% 정도만 납입을 했었는데 이 소득 월액에 대한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니까 좀 더 보험료에 대한 체감하는 비중이 부담이 좀 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역 가입자의 기준으로 본다면 소득과 재산 차량을 점수화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지역 가입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장점이고 올해는 소득에 대한 기준을 좀 강화했기 때문에 재산과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500에서 1200만 원까지 차등 공제하는 걸 5천만 원을 전체적으로 같이 공제를 해주니까 재산에 대한 부분의 점수는 많이 낮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량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던 걸 4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에 대해서만 점수를 매기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또 장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 정말로 중요한 거. 소득이 있는 사람의 기준은 자기가 있는 소득에서 받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치더라도 문제가 되긴 되지만 좀 덜 된다 치더라도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박탈되는 기준이 너무 강화돼 있어서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소득의 요건 두 가지, 그다음에 재산의 요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소득의 요건은 1년간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가 있으시면 아예 자격이 박탈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으시다면 500만 원 초과에 대한 부분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시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재산 요건은요, 재산세 과세 표준 기준이 9억이 초과되면 박탈이고요. 만약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시다면 재산세 과세 표준이 3억 6천 이상이 된다면 박탈된다는 거 참고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재산세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공시지가에서 60%를 곱해보면 재산세 과세 표준이 되거든요. 3억 6천의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면 공시지가 6억 원 초과를 생각하시면 되고 9억 원은 15억 초과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조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금융소득, 이자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2020년 11월에 좀 더 강화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2020년 11월 이전에는 금융소득이 이자 배당 소득이죠.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까지는 건보료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부터는 1천만 원 이상이 되면 무조건 건보료 측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건보료가 측정이 되는 연간 소득의 범위를 이야기해 본다면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 초과해서 연 1천만 원이 초과가 되면 건보료가 부과가 되고요. 사업, 근로, 기타 소득, 그리고 사적연금을 제외한 공적 소득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점,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인데요. 2020년 8월 19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던 보도자료를 보면요. 부가제도 개선위원회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소득 연 1천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만 우선하여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가기준소득을 낮추는 방안을 의결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1천만 원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낮췄지만 앞으로 더 낮추겠다라는 의미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된 내용을 보면요. 2025년까지 11월까지 336만 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건보료의 부과 대상을 선정하겠다라고 했는데요. 336만 원이 무슨 기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료의 최저 월 보험료 기준은 19,500원입니다. 19,500원을 내시는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기준의 소득 기준이 336만 원이라서 336만 원까지의 기준을 잡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2025년 11월이 지나고 나면 1천만 원의 금융소득을 보던 게 좀 더 강화해서 낮은 소득까지도 건보료를 매기겠다라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가입했는 고금리 상품들 전부 다 해약해야 되나요? 제 생각은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금융상품들의 특장점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보험료 납입하는 기준이 일단 1천만 원이 초과되면 무조건 납입 기준이니까 1년에 내가 받는 이자 소득을 999만 9,999원 밑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고금리 상품 가지고 계시다면 특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 기능과 그다음에 연금 전환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이자 소득을 가지고 연금 전환해서 수십 년 받으면 너무 작지 않아요? 우리가 확정연금형으로 5년간만 나눠 받으면 내가 받는 이자를 전체 받을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년간의 이자를 1천만 원 미만으로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자 소득에 대한 문제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의료보험의 피보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마이머니TV 정미영이었습니다.